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선 승리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 장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모집 일정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박주선 정보위원장과 함께 새해 상임위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 총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비례대표 의석수 이상의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험지 출마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선대위에서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역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심사의 투명성 등 총선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의 입법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의 한 축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검찰 직제 개편과 수사기능 축소 방침이 말로만 검찰개혁이지 실상은 검찰 장악이란 겁니다. 또 정권범죄수사팀의 책임자급에 이어 중간 간부까지 몰아내려는 2차 대학살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권의 흉기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반부패와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자르는 것을 넘어 사법정의가 우려된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히 사법정의가 오래되는 바입니다.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정권에 대한 수사 차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당으로까지 심판론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 전 대변인이 언론의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했지만 검증위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오는 2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가 취임 인사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잇따라 방문하며 제3세력 통합에 나섰습니다. 최 대표는 양당의 설 연휴 이전에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며 정치적 결단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지대 통합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안 전 의원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복귀 소감과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전위원회 기국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로 떠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이소희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총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90일 남았습니다. 90일 연인 오늘부터는 후보들 활동에 여러 법적인 규제들도 추가가 되는데요. 박 기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죠. 민주당이 13군데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어제 13곳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략공천 대상지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들로 알려졌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구죠.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 서울 구로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과 고양병 등입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의정부 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략공천이라는 게 당에서 정해서 단일 후보를 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략공천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전략공천 지역 결정을 포함해 해당 지역들을 후보 단수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경쟁 지역으로 할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아 춘추관장 등이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는데요. 박 기자, 이번 총선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이 없이 공천룰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전부 다 선거에 출마하고 공천 신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공천 룰에 따라서 엄격하게 시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에 맞춰서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이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전북 군산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부동산 투기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 검증위는 논란이 된 흑석동 상과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후보 자격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야 모두 지금 공천 준비 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소희 기자. 네. 한국당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14대부터 18대까지 내리 5선을 한 원로이기도 하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국당 내에서 친이명박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 개파색이 옅고 또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한국당이 6천여 건 이상의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김 전 의장을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토남 논의와는 관계가 없이 총선 준비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보수 대통합에 좀 속도가 나는가 했는데 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혁통위가 아닌 당대당 통합 논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다자간 논의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주축으로 통합을 이루어가자는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아마 이 새보수당의 속내가 보수 재건 3원칙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이 아예 다른 보수까지 통합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이 새보수당 제안에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가능성 또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을 영입을 해서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 통합의 향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제 보수당으로 나간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지금 바른미래당인데요. 다른 정당들 총선 준비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소식은 별로 없어요. 네. 여기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전 의원 19일 날 귀국한 이후에 구체적인 진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전 의원이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대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 통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는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세력 통합보다는 혁신과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손학규 대표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다른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 여야가 인재 영입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박 기자, 민주당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그 9번째 영입 인사가 있었는데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입니다. 그 39살의 젊은 국제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 국제 전문가로는 민주당의 첫 번째 영입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최 박사는 환영식에서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나의 조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민주당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니며 쌓은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네. 한국당도 오늘 영입을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4호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인재 영입 4호는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원 씨입니다. 이 씨는 이 LG화학 계열사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사측의 이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 씨는 한국당이 공익신고자가 보기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진정성을 받고 또 공익신고자에게 30%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입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도 이 쇄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이미지와는 달리 이 탈북자라든지 내부 고발자 또 비정규직 등을 영입을 해서 표심을 좀 공략하려는 그런 속내가 엿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이소희 기자,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인식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며 한국 정치사의 경거망동의 대표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배설에 가까운 언어적 수준이 참담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장애인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90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 보고회 또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방송 출연 등도 아주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선거 90일 전인 오늘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총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총선 출마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도 제한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의 의정활동 보고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보고는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도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자는 영화나 사진 등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방송 출연 등도 제한됩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한편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되고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투표가 시작되는데 먼저 1일부터 6일까지 재외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그리고 4월 15일 선거 당일 투표가 이뤄지면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도심지 지하 개발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개발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크홀과 같이 도로 곳곳이 땅이 꺼지는 집안 침하 현상. 백석역 온수관 사고와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됐는데요. 이러한 집안 침하는 노후된 배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월부터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지하 개발 관련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조사 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지하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면은 집안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우선 조사를 한 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집안 조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안전한 지하 개발이 이뤄지도록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법은 있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담겨 있고 좀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국회가 먼저 나서서 이런 세부 방안을 좀 더 보완해서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 도심지 개발이 되고 또 일반 간선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통칭하는 GAFA, 가파가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면서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현장에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핫 이슈 중 하나였던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구글 등 해외 기업보다 트래핑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망 사용료는 5배 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국내 CP의 네이버가 2016년도에 지출한 이 망 사용료는 734억, 2017년도에 1141억의 망 사용료를 부담했는데 글로벌 CP, 페이스북은 캐시 서버 사용료로 150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세 등에 주목하며 우리도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지금 서버를 싱가포르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로는 200억밖에 안 돼요. 네이버는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뭐 이 땅의 크기 차이가 다른데 네이버는 한국에서 여기서 5천억 가량의 세금을 내고 불란서는 지금 3%의 구글 디지털세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치코 같은 데 7%까지 내고 있는. 전문가들은 또 공정거래를 위한 동일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앱의 선탑제가 가능한 반면 국내 기업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내 기업에만 엄격하고 글로벌 기업엔 관대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의 철폐와 공정 경쟁을 위한 디지털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불공정한 경쟁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시작한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죠. 국민동의청원의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방안입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두 번째 청원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원인 최모 씨는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불법 사진, 영상 촬영물 등이 텔레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들이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모 씨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일로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14일까지 시민 동의를 받습니다.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최모 씨의 청원서는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손을춘 국회 민원지원센터장은 국민동의 청원이 의원 입법, 정부 입법과 함께 입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민동의 청원이 활성화되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입법 청원도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안하거나 기존 청원에 동의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청원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1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정치 뉴스의 중심은 단연 총선 관련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최종 낙점하면서 이번 총선에 공천칼을 맡겼습니다. 오는 4월 15일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한 이유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다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이 모신 대통령은 타는 땅에 감방에 갔고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 죄가 많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한국당이 김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14대부터 18대 국회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개파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공천칼을 쥔 손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휘두르게 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공천 문제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20% 감점을 하는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하위 20%에 해당돼서 불이익을 받게 될 의원 명단, 이른바 살생부 공개 여부가 최근 여당 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정당의 기반을 완성하며 정당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안정된
정당 혁신의 성과가 지금 총선 준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지난해 도입한 시스템 공천제도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공천제도에 따라 지난해 11월 초부터 2달가량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가동해서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하위 20% 명단이 이른바 살생부로 불리며 민주당 공천 과정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위 20%에 해당되더라도 공천 배제는 아니지만 청년이나 여성, 신인 후보자가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경선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시 해당자 중 일부는 이에 반발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공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불출마를 유인하기 위한 무언의 압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귀를 앞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외 체류를 시작한 지 근 1년 반 만에 돌아오는 안철수 전 의원. 오늘 자신의 저서 출간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같이 밝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사로서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 안 전 의원은 과거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은 바이러스를 잡는 팔자인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고생해서 만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보급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공익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변함없는 내 삶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19일 귀국 후 해외에서 생활하며 느낀 바를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정계 복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영향력은 있지만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다시 한번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를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안 전 의원의 귀국 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제 총선 9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정치 뉴스도 총선 전국으로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언급됐던 한국당과 민주당의 총선 준비 관련 상황, 당 관계자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소속인 정은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원내 진입한 이후로 이런 연결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일찍 지금 총선기획단 지난 11월 달에 발족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총선 준비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일찍, 그다음에 좀 철저히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천 룰도 1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특히 이제 선거제도가 개혁됨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의석을 일정 부분 양보한 셈인데 그만큼 지역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전략공천관리위원, 또 공천관리위원, 또 각 시도당의 총선기획단이 출범이 되고 있고요. 네. 인재 영입도 오늘은 또 9호 인재가 영입이 되었는데 19일까지 10호 인재를 영입하고 또 그 영입된 인재들과 함께 또 당원들이 좋은 정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개최되게 되고요. 또 어제는 전략공관위에서 그 현역 불출마 지역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또 면밀히 또 분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약도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민생 중심의 그런 선거 또 정쟁 중심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90일 전인 오늘이 총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7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게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총선에서 이제 청와대 출신이 70여 명 정도가 이제 출마를 하실 예정이지만,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거나 뭐 공천률을 엄격하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관된 방침으로 특히 뭐 경력이나 이력 등을 어떻게 기입할 것인지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공정한 경선과 또한 우리 당의 지지층들이 함께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앞으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크게 미래 세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관위원들도 보시면 18명 중에 9명이 여성이고 또 4명이 청년으로 또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영입 인재들도 보통은 여성이나 청년 또 이제 그 소수의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그 다양성과 어떤 미래 세대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경제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계속 정쟁을 일삼는 그런 선거 공약이나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말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진정성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공정한 경선, 또 미래 세대를 강조한 후보 전략 이런 것까지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은혜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1야당 한국당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 계신 원영섭 조직부총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국당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관위 구성 등 앞으로의 총선 준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그 6,000명 이상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공관위원장에 대한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을 받은 뒤에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나름의 숙고를 거친 다음 몇 분으로 이렇게 추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도부에서 김영호 전 의장님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수통합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후속하는 공관위원 선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관위원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 13일에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이거 사용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당의 선거 전략에도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비례 관련 정당 전략 어떻게 추가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한국당이 지금 계획 중인 필승 전략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를 게임의 룰임에도 불구하고 4+1이 그 제1야당의 합의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그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다 보니 여기에 대한 뭐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 한국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 한국당 추진이라는 거는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해보거나 잃을 수밖에 없는 의석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비례정당 외에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뭐 보수통합 그리고 인적쇄신 그리고 뭐 정책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원영섭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여야 총선기획단 연결해서 선거 준비 상황 짚어봤습니다.
KBS하고 대단할 때 빠른 완고간이 했지만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신년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서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초대 손님은 가장 최근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가지고 앞 시간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제 박주선 의원님이 16대부터 국회에 원내 활동하셨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6, 17, 18, 19, 26선 아니요. 4선입니다. 제가 중간에 쉬었고. 네, 구속돼가지고 옥중 출마를 했는데 예. 그때 낙선을 한번 했죠. 억중 출마하셔서 그때 쉬우셨군요. 나중에 그 사건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좀 억울합니다. 그때 구속이 안 됐더라면 당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구속됐는데 나중에 무죄 되셨죠? 전부 무죄 받았죠. 제가 4번 구속돼가지고 4번 무죄를 받아서 우리 한국기록원 기네스 한국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신기록 인증서를 받았어요. 네. 그 최다 구속, 최다 무죄 기록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웃고 있습니다만 죄를 짓고 구속이 된 것도 참기 어려운데 죄 없는 사람이 구속돼가지고 감방에 수용이 돼 있을 때는 정말 그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다 필설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억중 출마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근데 검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또 죄에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 권력 유무를 떠나서 또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구별하지 않고 과감한 공정한 검찰 권력 행사가 이거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또는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는 또 공명정대하니 엄정하니 척결을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수적인 검찰 개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이 독립이 됐더라면 적어도 검찰 그 비대한 권력을 서로 견제하다 보면 억울한 수사를 좀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아쉬움을 지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저는 반대라는 사람인데 이게 집권 권력의 보이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제대로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만 큰 흉기가 되고 괴물로서 한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흉물이 될 것이다 저는 크게 우려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위원장께서 출판 기념회를 여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7천여 명이 몰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의정 활동에 많은 힘을 쓰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보람찬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20대 국회 제가 전반기 부의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다당제 의안 그리고 절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중재도 하고 또 물밑 교섭도 하고 하는 것이 좀 기억에 남고 당시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바른미래당 전신이 됐습니다만 국민의당 시절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자제분 문준용 씨 불법 취업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져 가지고 예. 당이 좀 타격을 받았죠. 해체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걸 당 내에 발빠르게 그 진상조사 기구도 설치를 하고 그때 비대위원장 맡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또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제보가 조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검찰이 과잉수사를 할 우려가 너무 커서 우려도 많이 하고 당시에 여당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검찰을 지휘하다시피 또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또 진실 발견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이나 국민의당이 달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고 그래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서 당이 해체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제 박주선 의원님 자격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새로 맡으신 정보위원장. 네. 국회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장 빼놓고는 주요 직책을 그동안에 많이 맡았습니다. 네, 국회 부의장도 맡으셨고 20대 때 교문위원장도 했고 남북관계 발전 특위위원장도 하고 여러 개 위원장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직위가 어떻고 역할이 어떠냐 이건 구별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저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제 정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아까 남북관계 발전 특위위원장 하셨다고 했는데 마침 최근에 그 한반도 안보 관련 상황 지난해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외교 관계도 좋지 않고 했었는데 정보위도 사실 그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올해 지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20대 국회 현재까지 외교통일위원회 가장 오래 상임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외통이 오래 계셨죠. 예. 10년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진척의 가능성이 보이다가 또 먹구름이 끼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통미봉남이라고 그럴까요?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협상 파트너였고 정상회담 파트너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비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 지금 교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 좀 부단한 노력과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되느냐. 금방 통일이 올 것처럼 금방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우리 정부에서 촉진자 역할도 하고 중재자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자 역할까지 하겠다고 정말로 말을 성찬은 참 국민에게 큰 믿음을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국민 불안도 또 우려도 좀 큰 그런 상황인데 저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다음 수용을 해줘야 되고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유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남북관계 진척이 바로 비핵화를 촉진한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재가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약속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나만 말만 했지 행동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상대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직접 미국하고 상대를 해야지 미국하고 상대하는 과정에 거기 젓가락 올려놓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한 것처럼 남한 정부가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적인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국민은
좀 신기루를 쫓았던 것처럼 예.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한각과 체면에 빠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좀 크시군요. 큰 아쉬움이 큽니다. 네, 또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고 보고 핵 포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최근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가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배제하는 노력, 남다른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왔고 아직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네. 평양선은 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등등 판문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이런 등등은 결국은 핵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최후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방향을 바꿨던 것은 설령 진실성이 없고 다소 거짓이 있는 전략이었다 치더라도 그 유엔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니까 네. 북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지금 버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제재 해제를 원하기 위해서 그 제스처를 썼던 것인데 또 그러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우리도 핵과 관련된 단계적인 제안을 할 테니까 유엔 특히나 미국에서도 유엔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달라면서 이 네 가지는 꼭 좀 해결해달라, 네. 해결해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재 완화 이런 문제가 진척이 됐다면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을 것인데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관계 또 개별 관광 얘기를 해법의 하나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결국 접경 지역 관련하면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실천력이 있는 현실성 있는 해법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재개는 유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면제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면제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전혀 진적이 없고 가시적인 행동 결과가 없는데 네. 제재만 풀어준다 하게 되면 그럼 경제적으로 북한이 여유가 생기고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한다 하면 북한이 진짜 비핵화에 나올 이유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핵만이 북한을 지킬 것이라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제재가 해제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핵을 포기하겠느냐 하는 그 비핵화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 실적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 다만 유엔 제재 틀을 벗어난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개별 관광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차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안은 하지만 네. 그것도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은 우리가 제안을 하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타진해 보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해야지 우선 미국에서도 동의를 해줄지 유엔에서 동의를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 네. 또 북한이 수용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덤썩 던져놓고 또 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앞에서 왜 그렇게 저자세가 되고 왜 그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오히려 우리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놀려는 이제 그런 나쁜 계산을 할 우려도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합방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를 하고 남한을 비판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한을 방문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든지 남북관계 경제 협력이 가시적으로 뭐 진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다는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 없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참 메아리 없는 주장이고 그래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 하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자기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될 건데요. 현재 박주선 의원님 소속돼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쪽은 관측에 따르면은 제3세력 형성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이라든가 박주선 의원님 행보 관련해서 제3지대, 제3세력 구축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합세력으로서요. 지금 제 정치 세력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 적대적 공선관계의 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특히나 보수 진보 이념의 대결을 탈피를 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 정치 발전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제치고 제2 정당 득표율을 얻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득표율은 민주당을 앞섰는데 지역구 의석을 합한 의석수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38석이었죠 당시. 그러니까 연동 비례대표를 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연동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은 얻은 것도 없이 출혈만 크고 상처만 너무 컸고 거기다가 정말로 공처법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그 맞바꾸기 거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이름만 남아있고 형해만 남아있을 뿐이고 공중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3지대의 중도 정당을 또 이념을 배격한 정당 그리고 중도 실용의 가치와 어떤 민생을 앞세우는 그 협치를 앞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잠재적인 통합 가능 세력을 예를 들면 어떤 범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것도 다시 재규합하고 그러면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뭐 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그럼 안철수 전 대표도 그 같이 합류.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귀국하면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깊은 토론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감정적인 대응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한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합리적 이성이고 그다음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그런 점에서 참 지혜와 용기의 정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별명 하나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오뚜기라는 별명. 뭐 오뚜기, 불사조. 아까 얘기했던 4번 구속, 4번 무죄. 뭐 제가 4번 구속, 4번 무죄를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진실하고 진지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 청와대에 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 가지고 정치판에 끼어들게 해서 검찰 개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돼서 내가 볼 면목이 없다 하는 말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8년도 7월 달인데 그때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저희가 그럽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은 구별해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세포를 풉시다 하면서 세 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튼 오뚜기 불사조 정치인 박주선의 이제 목표 또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반드시 협치에 의한 정치 개혁이 좀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좀 일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산맥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산맥이 선의 경쟁도 하고 또 정권 교체의 기수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호남이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 발전의 장애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기틀을 좀 새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역적인 호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네,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님 의정 활동에 또 요즘 총선 앞둔 지역 활동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춥고 일교차 큰 겨울 날씨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2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